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내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국내 증시에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날 하락폭을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2274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나흘 동안 국내 시장에서 1조 원이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34%대 내리면서 786포인트로 이어갑니다. 수급 동향 역시 함께 만나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이 9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해드렸던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8,000건 감소하면서 49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 호황은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이어서 하야선물 지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5%대 상승 중입니다. 7,533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대 상승 중인데요. 2,913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상승이 글로벌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달러의 강세는 쉬어갑니다. 현재는 95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1%대 상승 중인데요. 1,20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 소식에 상승료가 약간 더뎌졌습니다. 현재는 0.74%대 상승 중인데요. 7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9시 기준 업비트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 글로벌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글로벌 이슈 먼저 만나볼게요. 미국 중간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바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제치고 승리할 것인가인데요. 관련 내용 첫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1:1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초대형 규모의 해외 투자기관을 만듭니다. 기존의 투자기관들을 통합해 좀 더 폭넓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새롭게 탄생할 투자기관의 역할과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함께해 주실 분은요, 윤진 멘토님이십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번에 중간선거가 지금 한 달 정도 앞에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외직 남북 의식 자석이라고 하죠. 이제 하원의 패권을 바꿀 수 있는 성적의 적자, 저석,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조금 어떤가요? 일단 민주당 하원이 승리할 확률이 기존에 이제 8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나프타 체결을 들어가고 나서는 70%대 정도로 살짝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좀 승리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원 쪽은 기존에 지금 3분의 1씩 체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체인지된 3분의 1 좌석이 대부분 다 민주당 좌석이기 때문에 사실 저 상원은 다시 오히려 공화당이 좌석수를 늘릴 것이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가 하원 435석인데 상원은 일단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상원을 일단 제외하고 하원의 패권도 그전에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패권이 뺏길지 안 뺏길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할 정책들 기존에는 작년도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예산안이나 모든 것들을 빠르게 잘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패권이 바뀌게 되면은 하원에서 계속해서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론은 민주당이 우호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화당이 기존에 계속해서 집권해 놓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도전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좌석 수가 이제 538석. 여기 안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원이 승리할 확률이 지금 현재 수치 기준으로는 76.9%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공화당의 이길 확률은 반대 퍼센트겠죠. 23.1%입니다. 일단 블루웨이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굉장히 좀 셀피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나프타를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퍼센티지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기존에는 굉장히 나프타 이전에는 모든 판을 다 깨놓기만 하고선 실질적으로 메이드하는 게 없었다라는 여론 때문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집권 자체가. 그래서 퍼센티지 자체가 민주당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선거 분석 사이트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76%나 높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원 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승리한 것이 단 3차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이 한 3차례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집권당이 심판하는 성격이 워낙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선과 별개로 그냥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역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당을 지지해주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를 뒤로 배경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일부 배경들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원들이 오히려 당을 옮겨가면서까지 현재 집권당으로 움직이는 퍼센티지가 강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현재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여론으로 반대 정당들이 진행되는 반대 정당들이 새롭게 집권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지금 수석되었던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최근에 2010년도, 2014년도 집권 1기, 2기에서 중간선거 때 상원과 하원을 각각 전부 다 뺏겼고요. 이제 이때 민주당이 집권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민주당에 대한 브레이크를 놓기 위해서 하원과 상원을 빼앗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정책은 크게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굉장히 좀 삐딱하게 비춰지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금융권에 대해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사실 미국은 금융권으로 살아가는 국가다 보니까 금융권에 대한 치료 조치를 해줬어야 됐고 그 부분을 세금으로 메꿨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민들의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빼앗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지금 43차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한마디로 현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당이 승리한 것이 약 3차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3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그 다음에 2002년에 부시 대통령, 제임스 시절 이렇게 딱 3번 정도 승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비해서 훨씬 지금 지지율이나 모든 호황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다 벌려놓고 나서
수습을 이제서야 2개만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북미 정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프타, 그 외에 TPP나 유럽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해결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존의 언론 마케팅을 제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0%의 승률을 넘어서는 현재 상황을 크게 뒤집기는 어렵다. 지금 뒤집더라도 60% 정도만 뒤집으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차례마저도 역시 특수효과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슈 내용 중에 민주당 매직 넘버 24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일단 민주당이 과반의 하원 의석, 지금 218석을 차지하게 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정당별 의석수가 지금 공화당이 241석 그리고 민주당이 19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보다 24석을 더 얻게 되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8년 만에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원의 권한을 되찾게 되는 그 기준 좌석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원 의석이 최소 16석에서 56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또 평균 16석에서 56석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35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일단 기존에 218석이라는 과반석을 넘어선 230석가량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관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분석업체 콕플리티컬 리포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182곳에서 그리고 공화당이 147곳에서 각각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합에서 박빙 지역은 약 106곳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공화당 의석이 이 106곳 중에서도 93곳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계속해서 그냥 수성만 해야 되는 한마디로 실드를 쳐야 되는 거죠. 실드만 쳐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다석수가 앞으로는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원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상원 의원들은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상원은 사실 전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금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이 49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공화당이랑 민주당 의석수, 그냥 상원 의석수 자체만 볼 때는 이 두 석 사이밖에 안 나는데 오히려 상원이 더 바뀌기 쉬운 게 아닌가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만 선거를 치르는 중간선거입니다. 3분의 1씩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 상원의 민주당석이 3분의 1에 많이 포함이 되는지 3분의 1 중에서 공화당이 많이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패권이 많이 갈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치러지는 3분의 1석 대부분이 지금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의 의석입니다. 35석 가운데 지금 26석이 민주당에 대한 의석이고요. 이 패권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35석 중에 26석보다 더 많은 좌석수를 차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차지할 좌석수는 적어도 보통 26석보다 조금 더 낮은 한 22석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공화당의 패권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추가로 2석을 빼앗아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26석에서 2석을 더 늘려서 28석까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35석 중에 28석이면 지금 현재 이 76%라는 퍼센트를 넘는 퍼센트죠.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권은 앞으로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예상대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각각 승리한다면은 집권 후반기에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집권 후반기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이 기존의 행정부와 상하원 모조리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구도에서 압도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공화당의 동의하에 추진을 했었죠. 심지어 지금 하원 의장도 전부 다 공화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잘 추진해 왔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벌써 지금 하원에서 셧다운이 될 경우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가 하원이나 상원 둘 중 하나의 태클에 걸렸을 경우에 예산안 등의 모든 정책들에서 태클이 걸렸을 경우에 대안책까지 법적으로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이 아니라
하원이 만약에 반발을 할 수 있는 민주당 집권 체제로 바뀐다고 하면은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을 흔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안,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일단 청문회, 증인 소환, 그리고 문서조사 등등까지 매번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예산안 집행부터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셧다운으로 시위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셧다운으로 시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하원이 만들어 놓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문제가 생길 것도 분명해지고 채권에 대한 발행량도 오히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공약 지키기에 있어서 공약을 약 3분의 1가량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만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현 정책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미국이 67조 원 정도의 해외 투자 기관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견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투자 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인가요? 네, 사실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해상으로 지금 인도해랑 아라비아해, 그다음에 홍해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놓는 트랙입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중국이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트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육상 경로, 과거의 실크로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크로드에 해당하는 루트를 그대로 이어서 육상 경로를 만들고, 그래서 해상과 육상을 각각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과 유럽을 직접적으로 잇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중간에 거쳐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케냐 이런 쪽 같은 경우, 그리고 홍해, 한마디로 사우디와 지금 기존에 집권하고 있던 지금 이스라엘 인근까지도 지나가는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아시아권의 핵심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중간에 유럽 국가들까지 전부 다 찍고 넘어가면서 해상에서 핵심 요지로서 중국의 무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메리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지금 아시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 이 국가들 중에서 1대1로 그리고 해상 인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중국의 자금력을 앞세워서 실질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력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에 대한 기업 지배력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이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은 우리의 어떤 트랙들을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만의 경제 트랙들을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서 각 국가들이 일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역적으로 더 매출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에 좀 저자세로라도 참여를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핵심 국가들 중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최상위급 매출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국가들을 중국이 사실상 저자세로서 을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랑 중국의 지금 인구수만 합치더라도 어마어마해지죠. 거의 지금 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미국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 상원이 지금 3일 기준으로, 그나마 지금 상원이 하원보다는 액션이 조금 더 빠릅니다. 공화당 집권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상원 자체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설립 규정을 잡은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그냥 성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 투자 공사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각국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과 밀접하게 무역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투자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배력을 늘리기 위한 기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통합기구의 투자 한도가 600억 달러, 약 6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OP의 갑절 정도 되고요. 기존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항만, 혹은 에너지, 수도 이런 사업들의 차관만 제공을 할 수가 있었죠. 차관이라는 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죠. 대출에 대한 부분만 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통합기구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게끔 자금 운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분야에 진입을 해서 해당 국가들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사실상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기업이 융합을 해서 각국 기업들에 대한 지분 확보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M&A를 통해서 다 중국의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있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놓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율시장에만 자꾸 기업을 냅두다 보니까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사실상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죠. 금융권에 대해서도 중국이 정부가 지배력을 굉장히 세게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기업들도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하나로 지금 맞불 대응을 나선 것으로 풀이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이나 머니에 기대서 경제 개발을 나선 1대1로 수혜국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빚의 덫, 한마디로 지금 중국의 차관에 빠지고 그다음에 뒤로는 기업들은 강제 지분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 운영권에 대해서도 전부 다 중국에 넘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MF 측에서도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었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의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에 추후 사업개발권, 그다음에 운영권까지도 전부 다 갖도록 하는 조항들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후에 G2 중에서도 G1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액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션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일반 기업들, 한마디로 지금 금융기업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던 JP모건이나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운용 규모, 이게 중국이 도원을 할 수 있는 총 금액보다는 엄연히 작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끌어내서 이쪽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끌어내게 되면은 이 기존의 금융기업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67조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들어감으로써 실드를 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슈는요, 미국의 중국의 지배력 확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자율경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워싱턴에서 신흥시장 컨설팅 업체 KRL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안 상원 통과를 앞두고선 지금 중국 장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상업전쟁터 쪽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맞습니다. 이 말이 딱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기업들을 계속해서 자율시장에 냅두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위권 대기업들도 다 각자 알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이제 금융기업들의 지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자율시장만 냅둬도 알아서 잘 커 나가는데 지금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G2로서 미국이 더 이상 상대하기에 버거운 상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G2 중에서도 지금 공산당을 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지원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적인 외교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업들을 다시 글로벌로 수출하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최근 들어서 세계 정부의 모습에서 거의 하나의 국가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미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부적인 어떤 봉사활동 개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의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규모를 빠르게 키운 중국에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펼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를 중국과 똑같이 실행을 함으로써 지금 중국을 상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뭐 알리바바나 이베이 경쟁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기업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똑같이 앞으로도 복사해서 추가적인 지배력을 빠르게 늘려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중국 2025 정책을 막고 본인들이 중국 2025 정책에 지배하는 사업 분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가져가고자 기금을 지속적으로 이런 기금들을 추가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토님은 저희 코인 이슈 여행 가이드에서 다시 모셔볼게요. 민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마지막 휴장 날입니다. 어제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아시아 증시 전체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이슈 점검하면서 월요일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공항을 귀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짐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대리 구입상들 사이에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일환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홍콩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홍콩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딸공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면세 쪽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귀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그 대리구매상 쪽에 대한 이제 짐 검사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짐 검사를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번 시장에서도 중국 딸공 규제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직접 한국 그 물품에 대한 이제 대량 수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국내에 중국 관련된 수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된다라는 이슈들은 나오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해 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딸공 보따리상들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일컫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을 해서 중국 쪽에 이제 갖다 주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푸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마침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보따리상 규제 강화단 이슈도 이제 같이 좀 작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을 오가는 이제 구매 대행 업장 같은 경우가 이 중국의 소리에다가 단속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급속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샘플 조사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산 물건이 이제 총 5천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관세를 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러한 딸공을 통해서 이제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이 부분들을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은 쉬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전일 국내 시장 본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에 관련된 투심을 상당히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대거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 이슈가 관련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업계에서는 이쪽 그 강화로 중국에서 이제 구매 대행 쪽에 대한 상당 부분 그 대행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새 전자상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식 영업 허가증을 얻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매 대행 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된 중국 로컬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투심적인 요인으로 악재 영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다음 이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중국이 이제 미국산 원유까지 그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그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제 원유 수입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중국은 원래 에너지 관련 품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사실 미국이 지난 2016년부터 중국의 원유를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세 부과에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관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 관세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뭐 주유소에서 뭐 세금 추가적으로 올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난방 수요나 아니면은 자동차 수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민 물가에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는 지금 무역 전쟁이긴 하지만 그 물가 쪽까지 건드리면서 서민 경제를 건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점차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상당 부분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건드리지 않았었던 이 원유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원칙은 자국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 이 무역전쟁 원유에 대한 부분들로 미국에 추가적인 압박 또는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역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국이 아무래도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처음부터 부과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겨울철 난방철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 이쪽에 이제 고관세를 부여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난방비 때문에 이제 섬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이제 석탄 쪽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청정 에너지라고 일컬어지는 LNG 쪽을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는 중국의 분명히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파국으로 치닫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양국도 이제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승자는 중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뭐 악수를 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G2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슈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구매 대행 업계 그리고 정유 회사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로컬 기업 화장품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은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시장 개장하면은 그쪽 섹터 로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장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 그리고 향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은
상해 그 국제공항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이제 국제공항 쪽에 대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해 이제 국자의 산하의 국유 기업으로 상해 푸동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경절 연휴 동안에 한국으로 많이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에 대한 그 이제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면세점 쪽 재입차를 하면서 임대수수료 수입 증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도 저점에서 단기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양봉을 여러 차례 뽑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8.750위안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00위안, 손절가는 55.000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 저희가 노려볼 종목으로는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소폭 오르면서 700만 48만 7천원에 748만 7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7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암호화폐 WSJ 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사로서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코인을 발행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소는 왜 국내 시장을 선택한 것이고 과연 국내 거래소가 이에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윤진 멘토님 다시금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암호화폐를 내놓는다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암호화폐 발언에 들어갔고요. 지금 3일 현지 시각으로 지금 WSJ 월스트리트저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WSJ 코인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WSJ 코인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그리고 시장 가격 조작, 그리고 늘어나는 규제 등의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존에 블록체인 시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애널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 수단들을 기준으로 WSJ에 대한 평가를 연동시켜서 만들어 놓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WSJ 코인 발행량은 84억 개 정도인데, 일단 WSJ 코인 자체는 자사 구독료 결제 그리고 신문사업 관련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WSJ 자체 내부에서 결제 시스템이 유료로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현금이 진행되는 대신에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을 시켜서 이 암호화폐 기준으로 블록체인 기준 거래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WSJ 코인 자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현금적인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행 수단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서 일본, 홍콩 관련 기업들을 좀 사전에 답사한 걸로 알려졌고요. 기존에 인프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금융기업들보다는 기존에 계속해서 애널리스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더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다룬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스티븐 러솔로 같은 WSJ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답사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는 쉽지만 일단 실생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한마디로 매출 전환으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부분 때문에 WSJ가 기존에 구독으로 금융권에서 발행하던
어마어마한 화폐들,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그대로 WSJ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기 매출을 끌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언론사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코인들을 발행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딜로이트 범죄부서에서는 홍콩 파트너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히 혼란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1km 경주라고 따진다면 1cm 정도도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cm라는 표현은 사실 전체 블록체인의 발전 대비해서는 좀 과소평가를 한 부분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ICO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ICO에 대한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가 먼저 오히려 ICO를 공격하던 입장에서 바로 추세를 전환해가지고 본인들이 ICO를 발행하고 현금을 끌어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도 또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언론사잖아요. 이렇게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동안 금융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금융권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글로벌 애널리스트들과 비등한 급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WSJ 측에서 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파헤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보도를 들어갈 때 사실 금융기관 출신들을 끌어들여서 WSJ 관련 애널리스트 부서들을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SJ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들에 해당하는 급의 애널리스팅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랙머니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추적 개발 시스템을 조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자체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해왔었고요.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WSJ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활용한 사기 자금 세탁 그리고 협박 등의 범죄 2,500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개발 자료들을 쉐이프시프트 기준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이때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15초마다 최신 거래 내역 50건을 내려받아가지고 돌렸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여기서 돌려가지고 블록체인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트래킹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트래킹을 진행을 해서 범죄자들이 쉐이프시프트에서 비트코인을 다크코인으로 알려진 모네로로 환전한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네로라는 다크코인, 한마디로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블록체인의 트래킹이 불가능한 코인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트래킹함으로써 전국적인 제일 먼저 최초 보도를 진행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업의 블록체인 트래킹 시스템, 이 트래킹 시스템 자체도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모두 다 가진 다음에서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자체 내부에서는 이런 취재 과정들, 이런 조사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고난이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기술들에 대한 파트를 모두 다 갖춰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익명 처리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가 좀 어렵고 성금처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번에 WSJ가 발행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크코인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조금 더 밝은 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다크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취재해서 굉장히 악재 평가를 내렸던 코인으로 발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사실상 본인들의 플랫폼 내부에서 쓰일 수 있는 WSJ 내부에서 쓰일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텐센트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이런 쪽에서 자체 코인에 대한 발행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라인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에 대한 발행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라인 내부에서 쓰일 수 있는 코인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펼쳤던 만큼 WSJ는 그런 부분을 빠르게 도입을 시켜서 본인들 내부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자체가 금융권 웬만한 분들이 다 보시는 이런 언론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 WSJ에 대한 코인이 출시했다라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채널이죠. 그래서 WSJ는 오히려 앞으로 금융권으로 제대로 커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활용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WSJ 사례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일단 금융권 중심에 있는 기업이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 중 가장 권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JP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도 내부적인 조사 진행은 했었지만 사실 블록체인의 각 스타트업 수준 정도까지 전부 다 분석을 들어가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모아놓은 거는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강하면 강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네. 또 그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 기존의 월스트리트저널의 애널리스트 군단이 충분히 다른 기업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금융기관들이 해당 채널의 사이트를 보고 해당 채널의 신문을 직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WSJ가 암호화폐를 발행했다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금융권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만 트레이딩을 했고 주식만 트레이딩을 해왔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하고 몰랐던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일하기에도 바쁩니다. 본인들 일하기도 빡세고 본인들 정보만 보기에도 바쁜데 이 상황에서 WSJ라는 기관이 지금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움직인다? 기존엔 언론사 활동밖에 안 하던 기관이? 그러면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하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 사실 금융기관도 아니었는데 이 분야에 뛰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 분야가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집중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현금성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집중 관찰을 하고 빠르게 관련 파트들을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자금 규모가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본인들의 인프라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순식간에 화폐 발행이 폭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은 물론이고 언론사들까지도 WSJ를 똑같이 따라해서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WSJ랑 굉장히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블룸버그도 자체적인 암호화폐 발행 기술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WSJ보다 더 강한 기술력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존에 블록체인 지금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 각국의 기업들로 전부 다 금융기관들이 쓰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볼 때는 프로그래머 군단들이 더 WSJ보다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ICO에 대한 메리트가 집중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파급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지금 바이낸스 후오비 OKX 중국 거래소 시장이 한국 거래소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시장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가요? 네, 사실 원래 올해 거의 1분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1에서 3위까지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업비트, 빗썸, 지금 코인원 이런 순위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부터 먼저 공격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계속해서 신규개발 규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죽여왔죠. 그동안에 홍콩 거래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친구들이 또 나와서 거래소를 또 차리고 이거를 몇 개월 동안의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거의 한 분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한 분기마다 새롭게 세대를 바꾸면서 탄생할 정도로 빠르게 커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5위권 안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 본인의 거래 물량들을 지켜내고 있지만 지금 신규 주자들, 사실 후오비만 해도 그래도 신규 주자입니다. 그리고 OKX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고요. 이런 친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1, 2, 3위권을 전부 다 2분기부터 차지를 했죠. 근데 이 이후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1, 2, 3위권을 홀딩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F코인이나 이런 신규 마이닝 코인 거래소들이 잠깐 반짝하고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반짝하다 올라오고 사라진 뒤에는 다시 또 이 바이낸스 후오비 OKX 3대 거래소가 다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갖고 국내 시장의 니즈까지도 전부 다 해외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업비트나 이런 채널에서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계좌들이 오히려 후오비나 바이낸스 같은 쪽으로 넘어가서 계좌들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그냥 해외에 있을 때도 이미 국내 계좌들을 많이 빨아들여 갔는데 우리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뭐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었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오픈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거래 물량들, 이제 코팍스나 이런 2, 3위권 거래소들로 빠져있던 거래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물량들을 다 청산을 하고선 지금 바이낸스와 호흡이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 입금을 받지 않고 테더 기준 입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테더로 환전하고 나서 바로 이 거래소들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원화가 신규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거래소 시장에서 움직이던 거래량들이 전부 다 그쪽 거래소로 옮겨가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물량을 그대로 빨아가는 형태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로 유입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과정이다. 철저하게 신규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 거래소들,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의 돈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순위권이 빠르게 급감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순위권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현황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나면서 지금 이 3대 거래소한테 계속해서 거래량을 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과 암호화폐 시장 규모, 보안성 이 세 가지 파트에서도 돈을 벌면 벌수록 계속해서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투자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미국의 9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슈 챙겨서 월요일장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